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직원을 뽑겠다고 공고를 냈는데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좀 큰 관심을 받았던 걸까요? 아마 제조업 가운데 가장 이제 임금이 높다, 연봉이 네. 높다라고 하면 아마 자동차를 꼽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차가 그동안 10년 동안 생산직 직원을 신입사원을 거의 뽑지 못했어요. 여기는 안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까 자연 이제 퇴직하시는 분 이외에는 일자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부터 이제 생산직 직원에 대한 이제 채용이 시작이 돼서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받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막 뭐 3만 명 이상 몰리니까 대기 순번만 2만 명이 넘어갔다는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 접속이 장애를 빚고 그런데 앞서 제가 이제 이 연봉이 높다라고 했는데 현대차의 기술직 평균 연봉을 봤더니 2021년 기준 9,600만 원이에요. 단연 탑입니다. 자, 그렇게 고연봉인데다가 이제 뭐 복리후생 상당히 좋죠. 여기다가 이제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까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뭐 꿈의 직장, 그리고 이제 취업 이 직장인 임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좀 보게 되면 여기에는 킹산직이다. 킹. 예? 왕과 이제 생산직의 합성어입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뭐 최고의 이제 직종이다라고 하면서 일부에서는 7급 공무원보다 더 낫다. 그리고 나는 지금 다른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다. 이렇게 전직하시려는 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기아차가 5년 만에 채용을 할 당시에 경쟁률 500대 1이었어요. 그러면 요번에 한 400명, 올해 한 400명을 뽑으니까 아마 그 이상 50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 적어도 이제 이 10만 명 이상 최소 이제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에는 400만 명입니다만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한 300명쯤 이제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어서 학력이 사실은 뭐 고졸 이상으로 제한이 없고요. 그다음 나이 성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오는 12일까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이제 접속해서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정부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과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4의 이동통신사도 이제 국내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쟁을 통해서 좀 요금을 내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뭐 미국의 AT&T가 와서 우리나라에 제4 이동통신 할 수도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전력이나 도로, 통신은 국가기관 산업이에요. 그래서 정해놓고 있어요. 외국인 지분이 절대 절반 이상 50%를 넘지 못하도록 49%로 제한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이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통신과 은행 업종에 어떤 이제 이 과점구도 해소를 좀 해보자라는 이제 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자본의 이제 투자 규제를 좀 풀어서라도 통신 시장 내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라는 취지여서 아마 외국인 지분 제한 49%도 푸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유입이 되면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 편익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정부의 설명은 이겁니다. 주요국들 가운데 제2사 이동통신 사업자를 두어서 4개 이상 사업자를 갖고 있는 국가가 한 총 15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 이전에 3개 이동통신만을 하다가 1개 이동통신을 추가로 더 넣었더니 요금이 평균 2자릿수, 12%가량 인하에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그동안 사실 우리는 그 알뜰 요금제가 굉장히 컸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2021년 기준 보니까 이동 3사의 서비스 이 비중이 보니까 무려 97.9%예요. 그러니까 알뜰폰이 상당히 3%를 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새 이동통신 사업자를 좀 이 허가를 해서 좀 경쟁을 좀 촉진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해봤자느냐, 통신뿐만 아니라 금융에서도 세계 매기를 넣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도로,
제 5개 은행만 비대해졌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 요소를 없앤다 하더라도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뭐 해외 사례가 있다면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워낙 3사 체제가 공고해서 효과가 있을지는 좀 물음표가 좀 있네요. 자, 밤사이 해외 경제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나란히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마 뉴욕 증시 밤에 보시고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상승 출발하지 않았거든요. 예. 다우지수만 상승 출발하고 나스닥과 S&P 지수는 약세 출발했어요. 근데 지수를 보시게 되면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산등성이 올라가는 것처럼 오전장 내내 고전하던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오후장 들어서 반등을 해요. 가장 큰 악재는 국채예요.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부터 4%를 뚫더니 더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이 주식값은 내려요. 왜냐?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본 조달 비용이 늘게 되니까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징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반등을 했느냐? 연준 위원들이 바로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지금 3월에 빅셋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미국의 물가 수준이 높아지고 특히나 오늘 발표됐던 주간 실업 급여 신청자 수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7주 연속 이제 20만 건을 밑돌다 보니까 연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3월에 2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면 괜찮다.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 이 발언이 전해지니까 굉장히 이제 3월 이제 급등했던 50배 빅스텝 가능성이 조금 후퇴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채금리 연준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은 아마 3월 22일 현지 시간으로 3월 21일까지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고 또 이날 발표됐던 이제 이 인건비, 단위 노동 비용도 올랐어요. 인건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 단위 노동 비용이 4분기에 전분기 대비 3.2% 올라서 예비치 1.1%의 3배가량 올랐기 때문에 아마 연준은 굉장히 긴축의 고삐를 주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 증시도 소폭 상승했고 또 국제유가 역시 올랐는데 국제유가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의 이 구매관리자협회 제조업 경기 지수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이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지금 배럴당 78달러 16센트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0.47달러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중국 소식인데요. 내일부터 이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제 올해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정도로 이제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중국의 연례 이 정치 이벤트 가운데 가장 크고요. 전인대와 전협이 열립니다. 이게 2개 회의가 동시에 이제 3월 초에 열려서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일단 경제 성장률 목표치 그리고 지금 뭐 중국 경제도 굉장히 지난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인가 여기에다가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가 이미 다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확정이 됩니다. 올해 최대 관심사는 과연 이제 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나 제공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올해가 3기 시진핑 정부의 첫 해예요. 그래서 지난해는 사실 굴욕이었어요. 이 코로나 봉쇄 때문에 중국 경제가 3% 성장에 그쳤습니다. 예상치 5.5%를 크게 밑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올해 최소 5% 정도 이상 이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가 미중 갈등이 지금 굉장히 격화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과연 중국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거냐. 첨단 기술 투자를 확대해서 미국의 압박을 좀 관통하는 돌파하려는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시급한 건 중국의 이 부동산 경기예요. 중국 경기 한 30%를 차지하는데 너무 좋지 않거든요. 그냥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어떤 게 내놓을 거냐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특히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뭐 통신주 비롯해서 굉장히 후끈하게 리오프닝주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만일 중국이 5% 성장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GDP가 0.3%포인트 견인되는 효과가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견인되는 효과는 좀 반감된 경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장률 제고 여기다가 수출이 늘어날 수 있고 대중국 수출이 늘어날 수 있고 중국인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그 효과도 좀 볼 수 있다. 다만 이 리스크를 꼽으라면 중국이 경제가 좀 살아나게 되면 에너지
이제 물가가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뭐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좀 주목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